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댓글이 영상을 만드는 힘이 됩니다. 가정부의 비밀. 돈 앞에서 가족은 무너지고 믿음은 뒤집힌다. 평생 한 집안을 지켜온 가정부 그녀가 마지막까지 붙잡으려 했던 건 유산이 아니라 사람의 진심이었다. 서울 강남의 한 대저택. 이곳은 대한민국 상위 1%의 부를 상징하는 곳이었다. 3층 규모의 웅장한 건물과 넓은 정원. 그리고 최고급 인테리어로 꾸며진 이 집에는 특별한 사람이 있었다. 바로 40년 넘게 한 집안을 지켜온 가정부, 정분이었다. 68세의 그녀는 새벽 5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하루를 시작했다. 주인 노부부를 위해 정성스럽게 아침상을 차리고 손수 끓인 미역국으로 하루를 열었다. 그녀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은 이 집에 단 한 곳도 없었다. 마치 이 집의 진짜 주인인 것처럼 모든 것을 꼼꼼히 챙겼다. 하지만 그 완벽해 보이던 일상 속에 보이지 않는 균열이 서서히 벌어지고 있었다. 주인집 자식들의 시선이 날로 차가워지고 있었던 것이다. 그들에게 정부는 더 이상 고마운 가족이 아니었다. 자신들의 몫을 차지할 수도 있는 위험한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분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가정부의 일상담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의 욕망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리고 돈이라는 것이 사람을 어떻게 변하게 만드는지를 보여주는 참혹한 이야기입니다. 4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한 집안을 지켜온 제가 마지막에 경험한 일들, 믿었던 사람들의 배신과 음모, 그리고 그 속에서도 빛났던 진짜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진정으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될 것입니다. 저는 28살 되던 해에 이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때는 신혼부부였던 주인 내외분이 이제는 70대 후반이 되셨죠. 긴 세월이 흘렀지만 저에게는 어제 일처럼 생생합니다. 어느새 저도 68살이 되었고요. 매일 새벽 5시면 알람 없이도 저절로 눈이 떠집니다. 40년 동안 변하지 않은 습관이에요. 세수를 하고 앞치마를 두르면서 하루가 시작되죠. 제일 먼저 하는 일은 주인 어른들이 좋아하시는 미역국을 끓이는 거예요. 북어우린 국물에 참기름 두어 방울 떨어뜨리고 정성스럽게 끓여내면 구수한 냄새가 온 집안을 감쌉니다. 아침상 차리는 것도 하나의 예술이었어요. 어르신들의 건강 상태에 맞춰 반찬을 준비하고 혈압약과 당뇨약을 요일별로 나누어 담아두었죠. 어르신은 월요일과 목요일에 혈압약을 한 알씩 더 드셔야 하고 어머님은 식후에 소화제를 꼭 챙겨드려야 했거든요. 이런 세세한 것들까지 모두 제가 기억하고 챙겼습니다. 계절이 바뀔 때마다 이불을 갈아주고 옷장을 정리하는 것도 제 몫이었어요. 겨울이 오면 전기장판을 미리 깔아드리고 여름이면 시원한 죽부인을 준비해드렸죠. 감기라도 걸리시면 밤새워 간병을 했습니다. 열이 나시면 물수건으로 이마를 식혀드리고 기침이 심하시면 배와 도라지를 우린 차를 끓여드렸어요. 주인집 자식들은 넷이었습니다. 큰아들, 둘째 아들, 큰딸, 막내딸. 저는 이 아이들이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지켜봤어요. 태어날 때도 제가 산후조리를 도왔고 기저귀를 갈아주고 밤에 울면 업고 달래주었죠. 첫걸음마를 뗄 때도 첫말을 할 때도 모두 제가 지켜봤습니다. 아이들이 크면서 저는 그들의 또 다른 엄마가 되었어요. 학교 도시락을 싸주고 준비물을 챙겨주고 숙제도 함께 했죠. 시험 기간이면 야식을 준비해주고
아플 때는 병원에 데려가기도 했어요. 정분 아줌마가 우리 엄마보다 더 엄마 같아 라는 말을 들을 때면 뿌듯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성인이 되고 각자 가정을 꾸리면서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예전처럼 편안하게 정분 아줌마, 고생 많으세요라며 감사 인사를 하던 모습은 사라졌습니다. 대신 왜 저 사람은 우리 집안일에 저렇게 깊이 관여하지라는 눈빛을 보내기 시작했어요. 특히 결혼한 자식들의 배우자들은 저를 못마땅해 했습니다. 큰며느리는 제가 시부모님과 가깝게 지내는 것을 질투했어요. 시어머니가 정분 씨 말은 무조건 다 들어주시네요. 우리 말보다 가정부 말을 더 신뢰하시는 것 같아요 라며 비아냥거렸죠. 둘째 며느리도 비슷했어요. 우리보다 가정부를 더 챙겨주시는 것 같다며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자식들 앞에서는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았지만 눈빛만으로도 충분히 알 수 있었어요. 저의 존재가 그들에게는 부담이 되고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저는 그저 40년 동안 해온 일을 계속했을 뿐인데 언제부턴가 그것이 문제가 되기 시작했어요. 주인 어른들의 건강을 챙기고 집안을 정리하고 손자 손녀들을 돌보는 것이 과도한 간섭으로 여겨지게 된 거죠. 어느 날은 큰며느리가 대놓고 말했어요. 정분 씨, 이제 아이들도 다 컸는데 굳이 그렇게까지 신경 쓰실 필요 없어요.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표면적으로는 배려하는 말이었지만 실제로는 저를 배제하려는 의도였죠. 어르신들은 여전히 저를 믿어주셨지만 자식들의 시선은 날로 차가워져만 갔습니다. 가족 모임에서도 저만 소외되는 느낌이 들었어요. 예전에는 정분 아줌마도 우리 가족이니까 같이 앉으세요라고 했는데 이제는 정분 씨는 따로 식사하세요라고 하더군요. 저는 그때 이미 뭔가 불길한 기운을 느끼고 있었어요. 이 평화로운 집안에 큰 변화가 올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거든요. 마치 고요한 바다 밑에서 태풍이 서서히 만들어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갈등이 점점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주인 어른들의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기 시작한 건 작년 가을부터였습니다. 어르신은 젊었을 때부터 앓던 심장병이 악화되어 숨쉬는 것조차 힘들어 하셨어요. 병원에서는 언제 위험한 상황이 올지 모른다고 했죠. 어머님은 치매 초기 증상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며칠 전 일을 기억하지 못하시고 가끔은 저를 알아보지 못하실 때도 있었습니다. 병원 출입이 잦아지면서 자연스럽게 상속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죠. 자식들은 겉으로는 부모님 건강만 걱정하는 척했지만 속으로는 다른 계산을 하고 있었어요. 이 집만 해도 시가 100억은 좋게 넘고 주식과 예금, 부동산까지 합하면 어마어마한 재산이거든요. 큰아들은 아버지 건강하실 때 미리 유언장이라도 써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라고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둘째 아들도 만약의 상황을 대비해서 법무사라도 한번 만나보시죠라며 거들었죠. 겉으로는 효성스러운 말 같았지만 실제로는 자신들의 몫을 확실하게 하려는 의도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둘째 아들이 부모님 방에서 혈압약을 가져다 달라고 해서 들어갔다가 서랍이 열린 채로 있는 걸 발견했어요. 평소 같으면 그냥 지나쳤을 텐데 그날은 왠지 호기심이 생겼나 봐요. 서랍 안을 들여다본 그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죠. 거기에는 어르신이 손수 쓰신 유언장 초안이 있었거든요.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펼쳐본 둘째 아들의 얼굴은 점점 새파래졌습니다. 예상했던 내용과는 전혀 다른 것이 적혀 있었거든요. 가정부 정분에게 부동산 한 채와 예금 일부를 남긴다는 문구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던 거예요. 둘째 아들은 그 자리에서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이게 무슨 소리야. 우리도 모자를 파내 가정부까지 챙긴다고. 그는 급히 형제자매들에게 연락을 돌렸습니다. 야, 너희들 당장 집으로 와. 큰일 났어. 1시간도 안 돼요. 형제자매들이 모두 모였어요. 둘째 아들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정분 아줌마한테도 재산을 남긴다고 하셨어. 이거 봐. 유언장 초안을 보여주자 형제들은 모두 경악했죠. 큰아들이 화를 내며 말했어요. 도대체 무슨 생각이신 거야? 우리 몫도 충분하지 않은데 가정부까지 챙긴다고. 큰딸도 격분했습니다. 저 여자가 분명히 아버지, 어머니를 꼬드긴 거야. 40년 동안 붙어 살면서 얼마나 많은 공작을 펼쳤겠어. 막내딸은 울먹이며 말했어요. 우리가 바보였나 봐. 저 여자가 처음부터 우리 재산을 노리고 있었던 거였어. 40년 동안 가족인 척하면서 말이야. 그들의 목소리는 분노와 배신감으로 가득했습니다. 둘째 며느리가 찬물을 끼얹듯 말했어요. 시부모님이 나이가 드시니까 판단력이 흐려지신 거 아닐까요? 아니면 저 가정부가 정말 교묘하게 마음을 움직인 거거나. 큰 며느리도 동조했습니다. 40년 동안 함께 살면서 어떤 방법을 썼을지 뻔하죠. 그날 밤 형제자매들은 늦게까지 회의를 했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다음날 아침 준비를 하면서 그들의 낮은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어요. 저 여자 때문에 우리가 받을 몫이 줄어들 수는 없어. 뭔가 방법을 찾아야 해. 일단 아버지, 어머니를 설득해서 유언장을 다시 쓰시게 해야 해. 큰아들이 냉정하게 말했어요. 설득이 안 되면 다른 방법을 생각해야 해. 저 여자가 이 집에서 신뢰를 잃게 만드는 거야. 그러면 자연스럽게 유언장도 바뀔 거고.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이들이 저를 향해 뭔가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걸 직감했거든요. 40년 동안 가족처럼 여기며 살아온 이 집에서 제가 이제는 재산을 노리는 적으로 취급받고 있다는 현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하지만 더 끔찍한 일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그때는 전혀 몰랐습니다. 유언장 초안을 발견한 그 이후로 집안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마치 전쟁이 선포된 것처럼 자식들은 저를 대놓고 경계하기 시작했어요. 예전처럼 편안하게 인사를 나누던 사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서는 의심과 적대감이 느껴졌어요. 큰 며느리가 제일 노골적이었어요. 어느 날 저에게 다가와서 직설적으로 말하더군요. 정분 씨, 요즘 시부모님께서 많이 의존하시는 것 같은데 이제는 적당히 선을 지키셨으면 좋겠어요. 가정부와 가족은 다른 거잖아요. 그리고는 더욱 날카롭게 덧붙였습니다. 40년 일하셨으니 충분히 보답받으셨을 텐데 더 이상 바라실 게 있나요? 둘째 며느리는 좀 더 교묘했습니다. 다른 가족들 앞에서는 정중하게 대했지만 둘이 있을 때는 차갑게 돌변했어요. 혹시 우리 시부모님께서 뭔가 약속하신 게 있으세요? 나이 드신 분들은 가끔 판단력이 흐려질 수 있거든요. 그런 상황을 이용하시면 안 되죠. 자식들은 제가 부모님과 단둘이 있는 것을 극도로 경계했습니다. 제가 어르신들 방에 들어가면 누군가는 꼭 따라와서 지켜봤어요. 아, 정분 아줌마 혹시 부모님께 무슨 말씀 드렸어요? 라며 은근히 견제했죠. 마치 제가 부모님을 세뇌라도 시키는 것처럼 취급했어요. 더 기가 막힌 건 제가 하는 일 하나하나에 시비를 걸기 시작한 거였어요. 아버지, 약을 왜 정분 씨가 관리하세요? 이제는 우리가 직접 할게요. 어머니 식단도 우리가 짤 테니까 더 이상 신경 쓰지 마세요. 40년 동안 해오던 일들을
하나씩 빼앗기기 시작했어요. 한 번은 큰아들이 노골적으로 말했습니다. 정분 아줌마, 이제 나이도 많으시니까 좀 편하게 지내세요. 굳이 모든 일에 나서실 필요 없어요. 우리가 있잖아요. 겉으로는 배려하는 척했지만 실제로는 저를 격리시키려는 의도였죠. 자식들끼리 모이면 저에 대한 이야기뿐이었어요. 거실에서 수군수군 모여서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면 뻔했죠. 저 여자가 우리 부모님을 완전히 조종하고 있어. 40년 동안 얼마나 많은 것들을 빼돌렸을지 모르겠어. 이제라도 확실하게 선을 그어야 해. 큰딸은 친구들에게까지 하소연했어요. 우리 집 가정부가 너무 나가는 것 같아. 마치 자기가 우리 가족인 줄 알고 있어. 부모님도 그 사람 말이면 무조건 다 들어주시고 그런 이야기들이 돌고 돌아서 결국 제 귀에까지 들려왔어요. 막내딸은 아예 저와 마주치는 것을 피했어요. 복도에서 마주치면 인사도 없이 고개를 돌려버렸죠. 예전에는 정분 아줌마, 오늘도 고생하세요라며 따뜻하게 말해주던 아이였는데 이제는 저를 투명인간 취급했어요. 더욱 충격적인 건 손자 손녀들까지 저를 널리하기 시작한 거였어요. 부모들이 뭔가 이야기했나 봐요. 할머니가 정분 할머니랑 너무 가깝게 지내지 말라고 하셨어요 라고 솔직하게 말하는 아이도 있었죠. 제가 40년 동안 키워온 아이들의 아이들마저 저를 경계하게 된 거예요. 저는 점점 이 집에서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40년 동안 가족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저를 적으로 돌리는 상황이 믿기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더 큰 음모가 저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거든요. 자식들의 태도 변화를 온몸으로 체감하면서 저는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하기 시작했습니다. 40년 동안 이 집에서 살면서 터득한 감각이었죠. 집안의 미묘한 기류 변화, 사람들의 눈빛, 대화의 톤, 모든 것이 평소와 달랐어요. 뭔가 큰 일이 벌어질 것 같다는 불안감이 대속 저를 엄습했어요. 제일 먼저 이상한 징조는 작은 일들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대수롭지 않게 넘어갈 일인데 자식들이 일부러 저에게 트집을 잡기 시작한 거예요. 정분 아줌마, 오늘 청소 좀 대충 한 것 같은데요. 여기 먼지가 그대로 있네요. 제가 아무리 꼼꼼히 해도 뭔가 문제를 찾아내더군요. 음식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오늘 국이 평소보다 짜네요. 혹시 실수하신 거 아니에요? 이 반찬 맛이 이상한데 뭔가 잘못 넣으신 것 같아요. 40년 동안 해온 요리에 대해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는데 갑자기 매일같이 지적을 받기 시작했어요. 더 심각한 건 집안의 귀중품들이 갖고 없어지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처음에는 어머님의 작은 반지가 사라졌어요. 어머니, 평소 끼시던 반지가 어디 갔지요? 큰 며느리가 의아해하며 물었죠. 어머님은 치매 증상 때문에 기억을 못 하셨어요. 그 다음에는 어르신의 금시계가 없어졌습니다. 아버지, 서재에 두셨던 시계 보셨어요? 둘째 아들이 물었지만 어르신도 어디 두셨는지 기억을 못 하셨죠. 그러면 누군가는 꼭 이런 식으로 말했어요. 정분 아줌마,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요즘 부모님이 깜빡깜빡하시니까 어디 두셨는지 모르시나 봐요. 처음에는 정말 궁금해서 묻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점점 그들의 눈빛이 의심스러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마치 제가 그 물건들을 어디 숨겨둔 것처럼 쳐다보는 거예요. 설마 나를 의심하는 건 아니겠지라고 생각했지만 그 설마가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제일 충격적이었던 건 어느 날 큰며느리가 대놓고
의심의 눈초리를 보낸 거였어요. 정분 씨, 혹시 시어머니 다이아몬드 목걸이 보셨어요? 어제까지 분명히 화장대에 있었는데 오늘 아침에 없어졌거든요. 그리고는 제 얼굴을 뚫어져라 쳐다보며 말했죠. 혹시 청소하시다가 실수로 어디 치우신 건 아니에요? 저는 깜짝 놀라서 대답했어요. 아니에요. 저는 목걸이 본 적 없어요. 어머님 화장대는 항상 조심스럽게 청소하거든요. 하지만 큰며느리의 표정은 믿지 않는다는 듯 했어요. 마치 제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식으로 말이에요. 그 일 이후로 자식들의 의심은 더욱 노골적이 되었습니다. 제가 청소를 마치고 나면 꼭 누군가가 따라와서 확인했어요. 혹시 뭔가 빠뜨린 건 없나 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실제로는 제가 뭔가 가져간 게 없나 확인하는 거였어요. 저는 억울했지만 참았습니다. 어르신들이 저를 믿어주셨거든요. 정분이가 그럴 리 없어. 우리와 40년을 함께한 사람인데 뭘 그런 소리를 하니. 어르신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있었어요. 정분이만큼 정직한 사람이 어디 있어. 너희들이 너무 의심이 많다. 하지만 저는 점점 더 큰 음모가 꾸며지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자식들의 의심이 단순히 물건, 분실에 대한 것이 아니라는 걸 직감했어요. 뭔가 더 큰 계획이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복도에서 큰아들과 둘째 아들이 나누는 대화를 우연히 들었습니다. 저 여자 때문에 가족이 분열되고 있어. 부모님이 완전히 세뇌당하신 것 같아. 뭔가 확실한 방법을 써야 해. 부모님이 정신 차리시도록. 이런 식으로는 안 돼. 더 결정적인 사건이 필요해. 그 순간 저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걸 느꼈어요. 이들이 저를 향해 뭔가 결정적인 행동을 계획하고 있다는 걸 직감했거든요. 결정적인 사건이라는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도대체 무슨 일을 꾸미고 있는 걸까요? 며칠 뒤에는 더 구체적인 대화를 엿들었습니다. 큰 며느리와 둘째 며느리가 부엌에서 수군거리는 소리였어요. 그냥 도둑질 정도로는 부족해. 더 큰 일이 일어나야 저 여자가 이 집에서 쫓겨날 거야. 맞아. 시부모님이 완전히 등을 돌리실 만한 일이 일어나야 해.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이들이 저를 단순히 의심하는 게 아니라 아예 이 집에서 쫓아내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계획이 단순한 모함이 아니라 더 심각한 것일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밤마다 잠을 이루기 힘들었어요. 이 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그리고 그 일의 중심에 제가 있을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40년 동안 가족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저를 향해 칼날을 갈고 있다는 현실이 너무 끔찍했어요. 그로부터 며칠 뒤, 제 인생에서 가장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온몸에 소름이 돋을 정도로 잔혹하고 치밀한 계획이었어요. 저는 그날을 절대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날 아침은 평소와 다를 게 없이 시작되었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어르신들 아침 준비를 하고 있는데 큰며느리가 평소와 달리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정분 씨, 오늘은 제가 시어머니 드실 죽을 끓여 드릴게요. 며느리가 한 번쯤은 손수해드려야죠. 저는 의외라고 생각했지만 반가웠어요. 역시 며느리가 마음을 돌렸나 보다. 효성을 보이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기꺼이 자리를 양보했죠. 그러세요. 어머님이 좋아하실 거예요. 전복죽을 끓여드리시면 특히 좋아하실 텐데요. 큰며느리는 정말 정성스럽게 전복죽을 끓였습니다. 전복을 손질하고 쌀을 불리고 정말 세심하게 준비하더군요. 시어머니가 평소 좋아하시는 맛으로 해드려야죠 라며 뿌듯해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역시 가족은 가족이구나. 아무리 미워해도 결국 혈육은 혈육이야라고 생각했습니다. 큰며느리는 죽을 다 끓이고 나서 저에게 말했어요. 정분 아줌마, 시어머니께 갖다 드려주세요. 제가 간을 맞춰봤는데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겠어요? 혹시 모르니까요. 저는 아무 의심 없이 숟가락으로 간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죠. 맛있게 하셨네요. 어머님이 좋아하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게 함정이었어요. 큰며느리는 교묘하게 저에게 그 죽에 손을 대게 만들었던 거예요. 제 지문이 숟가락에 그리고 그릇에 남도록 말이에요. 저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지만 모든 게 계획된 일이었던 거죠. 저는 그 죽을 어머님께 가져다 드렸습니다. 어머님, 오늘은 큰며느리가 직접 끓여드린 전복죽이에요. 어머님은 정말 기뻐하셨어요. 며느리가 해줬다고. 고맙다. 오늘 죽이 특별히 맛있네. 그렇게 말씀하시며 한 숟가락, 두 숟가락 드시더니 그릇을 다 비우셨어요. 30분쯤 지났을까요? 갑자기 어머님 방에서 으악하는 고통스러운 신음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급히 달려갔는데 어머님이 얼굴이 새파래진 채로 바닥에 쓰러져 계셨어요. 입에서는 거품이 나오고 온몸이 경련을 일으키고 계셨습니다. 어머님, 어머님. 저는 어머님을 부르며 급히 119에 신고했어요. 하지만 어머님은 의식을 잃으신 상태였고 숨 쉬는 것도 가빠지고 계셨죠. 집안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자식들이 하나둘 몰려왔어요. 어머니, 어머니. 그들은 울부짖었지만 저는 이상한 걸 느꼈습니다. 진짜 슬픔이 아니라 뭔가 연기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특히 큰며느리의 표정이 이상했어요. 놀란 것 같으면서도 뭔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응급차가 도착해서 어머님을 병원으로 이송했어요. 응급실에서 의사가 말했습니다. 환자분이 독성 물질에 중독된 것 같습니다. 무엇을 드셨는지 정확히 알아야겠어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겠습니다. 그 순간 응급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큰아들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정분, 아줌마, 오늘 아침에 어머니가 뭘 드셨죠? 혹시 뭔가 실수하신 게 있나요? 둘째 아들도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저를 보았죠. 오늘 아침 음식 준비는 누가 했나요? 평소와 다른 게 있었나요? 모든 질문이 저를 향하고 있었어요. 그때 큰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제가 죽을 끓이긴 했지만 정분 아줌마가 마지막에 간을 보시고 어머님께 가져다 드렸어요. 마치 자신은 책임이 없다는 듯이 말하면서 은연중에 저를 지목하고 있었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모든 게 저를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치밀한 계획이었다는 것을. 큰며느리가 정성스럽게 죽을 끓인 것도 제게 간을 보게 한 것도 모든 게 의도된 일이었던 거예요. 하지만 여기에는 치명적인 오류가 있었어요. 큰며느리가 원래 계획했던 건 저에게 독을 먹이는 것이었을 텐데 실수로 시어머니가 드신 거였죠. 큰며느리의 얼굴이 창백해진 걸 보니 이것은 예상 밖의 일이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렇다면 원래 계획은 무엇이었을까요? 아마도 저에게 독이 든 음식을 먹여서 저를 해치거나 아니면 저를 독살범으로 몰아서 이 집에서 쫓아내려고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실수로 잘못된 사람이 피해를 당하게 된 거죠. 저는 그 순간 온몸이 떨렸어요. 이 사람들이 저를 죽이려고까지 했다는 사실이 너무나 충격적이었거든요. 40년 동안 가족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저를 향해 이런 끔찍한 계획을 세웠다니.
인간의 욕망이 이렇게까지 무서울 줄은 몰랐어요. 경찰 수사가 시작되었고 모든 증거는 저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수사관들이 저를 별도의 방으로 데려가서 질문을 퍼부었어요. 오늘 아침 식사 준비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죽에 무엇을 넣으셨나요? 평소 고인과 사이에 문제는 없었습니까? 혹시 고인으로부터 유산을 받기로 약속받은 게 있습니까? 마지막 질문을 들었을 때 저는 깜짝 놀랐어요. 자식들이 유언장 이야기까지 경찰에게 말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거든요. 아마도 저에게 동기가 있었다고 주장하려는 것 같았어요. 가정부가 유산을 더 받기 위해 주인을 독살했다는 시나리오를 만들려고 했던 거죠. 저는 억울했지만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40년 동안 이 집에서 일해왔습니다. 오늘 아침 죽은 큰며느리가 끓였고 저는 단지 간을 봤을 뿐입니다. 어머님을 해칠 이유도 없고 그럴 수도 없어요. 하지만 수사관들의 표정은 여전히 의심스러워 보였어요. 다행히 저에게는 한 가지 강력한 무기가 있었습니다. 저는 40년 동안 이 집의 모든 일상을 꼼꼼히 기록해 왔거든요. 매일의 식단, 사용한 재료, 장본 영수증, 심지어 어르신들의 건강 상태와 복용 약물까지 모든 것을 수첩에 적어두었어요. 수사관님, 여기 제가 40년 동안 적어온 기록이 있어요. 저는 두툼한 수첩들을 꺼내서 보여드렸습니다. 매일 무엇을 만들었고, 어떤 재료를 사용했는지, 어르신들이 무엇을 드셨는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수사관들은 정말 놀라워했어요. 이렇게 세밀하게 기록을 남기는 가정부는 처음 봅니다. 왜 이런 기록을 남기셨나요? 저는 설명했죠. 어르신들의 건강을 관리하기 위해서였어요. 혈압약이나 당뇨약과 상극인 음식이 있거든요. 실수하지 않으려고 모든 걸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날 아침에 대한 정확한 기억을 되살렸어요. 큰며느리가 죽을 끓이고 나서 혼자 부엌에 머물렀던 시간이 있었어요. 제가 다른 일을 하는 동안 10분 정도요. 그때 뭔가 하는 것 같았는데 수사관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저는 기억을 더듬어 말했어요. 큰며느리가 냉장고에서 뭔가를 꺼내더니 조심스럽게 작은 병 같은 걸 만지작거렸어요. 그때는 양념이나 조미료인 줄 알았는데 수사관들이 CCTV 확인을 제안했을 때 자식들은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굳이 그럴 필요가 있을까요? 정분, 아줌마가 실수한 게 분명한데 CCTV까지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큰아들이 말했지만 수사관들은 단호했어요. 수사에 필요한 모든 증거를 확인해야 합니다. CCTV는 가장 객관적인 증거거든요. 그때 큰며느리의 얼굴이 갑자기 새하얗게 질렸어요. 왜 CCTV까지 봐야 해요? 그냥 불행한 사고였을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수사관들은 반드시 모든 증거를 확인해 보겠다고 했거든요. 저는 그 순간 큰며느리의 표정에서 공포를 읽을 수 있었어요. 뭔가 치명적인 증거가 CCTV에 찍혀 있다는 걸 그녀도 알고 있었던 거죠. 며칠 뒤 CCTV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경찰서에서 저를 다시 불렀어요. 수사관이 말했습니다. 정본 씨, CCTV를 분석한 결과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한번 보시겠어요? 화면에는 놀라운 장면이 펼쳐져 있었어요. 큰며느리가 장갑을 끼고 작은 병에서 뭔가 하얀 가루 같은 것을 쭉 그릇에 붓는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후에 제가 들어와서 아무것도 모르고 죽을 어머님께 가져다 드리는 모습도 있었죠. 저는 그 영상을 보고 온몸이 떨렸어요. 정말로 큰며느리가 독을 탔던 거였어요.
그리고 저는 그것도 모르고 어머님께 드린 거였고요. 40년 동안 믿고 살았던 사람이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다는 사실이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수사관이 물었어요. 이 영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정말 몰랐어요. 큰 며느리가 그런 일을 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제가 간을 본 건 맞지만 독이 들어있는 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CCTV 분석 결과가 나온 후 경찰은 즉시 큰며느리를 소환했습니다. 이제 모든 증거가 명확해진 상황이었어요. 화면에는 큰며느리가 장갑을 끼고 작은 병에서 뭔가를 쭉 그릇에 붓는 장면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거든요. 수사관이 큰며느리에게 물었습니다. 이 장면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당신이 죽에 무엇인가를 넣는 모습이 CCTV에 찍혀 있습니다. 큰며느리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어요.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로 입만 벙긋거렸죠. 저는 그게 아니에요. 오해예요. 하지만 증거는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게다가 경찰은 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큰며느리의 통장 내역을 조사하면서 의문의 거래를 찾아낸 거였죠. 지난 6개월 동안 어떤 남성과 정기적으로 돈을 주고받은 흔적이 있었거든요. 이 남성과는 어떤 관계입니까? 왜 이렇게 자주 돈을 주고받으셨나요? 수사관의 추궁에 큰며느리는 결국 무너졌어요. 그 남자는 큰며느리의 불륜 상대였습니다. 그리고 둘은 함께 이 집안을 무너뜨리려는 계획을 세웠던 거예요. 진실이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큰며느리는 불륜 상대와 함께 이 가문의 재산을 가로채려는 치밀한 계획을 세웠던 거예요. 첫 번째 목표는 저를 제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만 없어지면 시부모님이 정신을 차리고 유언장도 다시 쓰실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처음 계획은 정분 씨를 제거하는 것이었습니다. 큰며느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자백했어요. 정분 씨가 독이 든 죽을 먹고 죽거나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시부모님이 가정부를 불신하게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면 유언장도 자연스럽게 바뀔 거고요. 하지만 계획에 치명적인 오류가 있었어요. 큰며느리는 저에게 독이 든 죽을 먹이려고 했는데 실수로 시어머니가 드신 거였죠. 아마도 제가 간을 본 후에 그 죽을 드시려고 했거나 아니면 처음부터 시어머니용 죽인 줄 착각했을 수도 있어요. 시어머니가 드실 줄은 몰랐어요. 정분 씨가 먹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큰며느리는 패닉 상태에서 변명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독살 계획을 세운 것 자체가 중대한 범죄였거든요.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그 다음에 밝혀졌어요. 경찰은 큰며느리의 휴대폰을 압수수색하면서 불륜 상대와 주고받은 메시지들을 발견했거든요. 거기에는 더욱 끔찍한 계획들이 담겨 있었어요. 1단계 가정부 제거, 2단계 시부모 분리, 3단계 재산 독점. 그들은 단계별로 이 가문을 해체시킬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저를 제거한 후에는 시부모님을 요양원에 보내고 최종적으로는 모든 재산을 자신들이 관리하려고 했던 거죠. 불륜 상대는 사업가를 자처하는 사기꾼이었어요. 큰며느리에게 접근해서 이 가문의 재산 규모를 파악한 후 함께 계획을 세운 거였죠. 당신 남편 가문의 재산이면 우리가 평생 놀고 먹을 수 있어. 하지만 방해물들을 먼저 제거해야 해. 자식들은 이 모든 사실을 듣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자신들의 며느리가 어머니를 독살하려 했다는 것도 믿기 힘들었는데 불륜까지 저지르고 있었다니. 큰아들은 말할 힘도 없어 보였어요. 그런데 왜 어머니를 정분, 아줌마도 아니고 큰아들은
멍한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자신의 아내가 친어머니를 해치려 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했어요. 큰며느리는 결국 모든 것을 자백했어요. 처음엔 정분 씨만 제거하려고 했어요. 그러면 시부모님이 정신을 차리실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실수로, 정말 실수였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경찰에 끌려가는 큰며느리를 보면서 저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어요. 분노보다는 안타까움이 더 컸습니다. 욕심이 한 사람을 이렇게까지 만들 수 있다니. 그리고 그 욕심의 희생양이 된 어머님을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어요. 무엇보다 40년 동안 함께 살아온 사이인데 저를 죽이려고까지 했다는 사실이 너무나 충격적이었어요. 인간의 욕망이 이렇게 무서운 것이라는 걸 그때 처음 깨달았습니다. 어머님은 끝내 깨어나지 못하고 이틀 후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독성 물질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이었어요. 장례식장은 조문객들로 붐볐지만 정작 가족들의 마음은 찢어져 있었어요. 큰며느리의 범행이 알려지면서 이 집안은 완전히 무너져 버렸거든요. 언론에서도 대서특필했어요. 재벌가 며느리의 시어머니 독살 사건, 40년 가정부를 노린 치밀한 계획, 불륜과 탐욕이 부른 비극 등의 제목으로 연일 보도되었죠. 이 가문의 명성은 하루아침에 땅에 떨어졌어요. 큰아들은 아내의 배신으로 인한 충격으로 정신적인 치료를 받아야 했어요. 자신이 사랑했던 여자가 친어머니를 독살하려 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했거든요. 내가 뭘 잘못했길래 어떻게 이런 일이. 그는 계속 자책했어요. 다른 자식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서로를 원망하며 분열되어 갔죠. 우리가 정분 아줌마를 너무 의심했어. 진짜 적은 따로 있었는데 큰형수 때문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어. 우리가 막았어야 했는데 정분 아줌마한테 미안해서 어떻게 얼굴을 들까.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가족 간의 신뢰는 완전히 무너져 버렸거든요. 서로를 의심하고 원망하는 마음은 쉽게 치유되지 않았어요. 특히 큰며느리를 믿고 있던 큰아들은 다른 가족들도 믿지 못하게 되었어요. 누구를 믿어야 할지 모르겠어. 10년 넘게 함께 산 아내도 이런 사람이었는데 다른 사람들은 어떨까? 큰아들의 말에서 깊은 절망감이 느껴졌어요. 가족이라는 개념 자체에 대한 불신이 생긴 거죠. 장례식 후 유언장 공개가 있었습니다. 자식들은 떨리는 마음으로 유언장을 펼쳤어요. 그런데 예상과는 전혀 다른 내용이었습니다. 처음에 둘째 아들이 봤던 초안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제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거든요. 어르신이 마지막에 유언장을 다시 쓰신 것 같았어요. 아마도 집안의 분위기를 감지하고 저를 보호하려고 하신 것 같았죠. 모든 재산은 자식들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되 저에게는 따로 손으로 쓰신 편지 한 장이 전달되었습니다. 변호사가 제게 건네준 편지를 펼쳐보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어요. 어르신의 떨리는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거든요. 정분아, 너는 내 친딸보다 더 내 딸 같았다. 40년 동안 우리 가족을 성심껏 돌봐줘서 정말 고맙다. 내가 가진 재산은 결국 혈육인 자식들 것이지만 너와 함께한 추억과 정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보물이다. 집안이 어수선해지고 있는 것 같아 걱정이 되지만 너만은 이 모든 일에 휘말리지 말고 편안하게 살아가거라. 부디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아서 우리를 기억해다오. 편지 끝에는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재산은 줄 수 없지만 내가 원한다면 언제든 이 집을 내 집으로 생각하고 살아가거라. 하지만 이제는
너도 자유롭게 살았으면 좋겠다. 저는 편지를 읽으며 목 놓아 울었습니다. 어머님은 끝까지 저를 가족으로 여겨주셨던 거예요. 재산을 주지 않으신 것도 제가 자식들의 미움을 받을까봐 걱정해서였던 거죠. 정말로 저를 딸처럼 사랑해 주셨던 분이었어요. 자식들은 그 편지를 보고 더욱 부끄러워했어요. 우리가 정말 잘못 생각했구나. 정분, 아줌마를 의심한 우리가 부끄럽다. 어머니가 얼마나 정분, 아줌마를 아끼셨는지. 하지만 이미 벌어진 일들을 돌이킬 수는 없었어요. 더 큰 문제는 이 사건이 사회적으로도 큰 파장을 일으켰다는 거였어요. 연일 언론에 보도되면서 이 가문의 명예는 완전히 실추되었죠. 사업에도 악영향을 미쳤고 주변 사람들의 시선도 달라졌어요. 자식들은 경찰서와 법원을 오가며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큰며느리의 재판 과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해야 했고 언론의 집요한 취재도 감당해야 했어요. 평온했던 일상이 완전히 파괴된 거죠. 어르신은 아내를 잃은 슬픔과 며느리의 배신으로 인한 충격으로 급격히 쇠약해지셨어요. 하루가 다르게 기력이 떨어지시더니 어머님이 돌아가신 지 한 달 만에 저를 부르셨습니다. 정분아, 이제 그만 이 집을 떠나거라. 어르신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어요. 너까지 이 지옥 같은 상황에 휘말리게 할 순 없다. 40년 동안 고생했는데 마지막에 이런 일을 겪게 해서 미안하다. 저는 어르신 곁에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어르신, 저는 괜찮아요. 오히려 제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어르신은 고개를 저으셨어요. 아니야, 정분아. 이 모든 건 우리 가족의 욕심 때문이야. 너는 아무 잘못이 없어. 오히려 40년 동안 우리를 진심으로 돌봐줬는데 우리가 너를 지켜주지 못했구나. 어르신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그날 밤 저는 마지막으로 어르신께 정성스럽게 저녁을 차려드렸어요. 40년 동안 해왔던 것처럼 좋아하시는 반찬들로 상을 차렸죠. 어르신은 마지막 밥상이 이렇게 맛있을 줄이야 라며 눈물을 흘리셨어요. 이튿날 아침 저는 짐을 쌌습니다. 40년 동안 모은 추억들을 작은 가방 하나에 담았어요. 어르신들과 찍은 사진들, 자식들이 어렸을 때 그려준 그림들, 어머님이 생신 때마다 주신 작은 선물들, 모든 게 소중한 보물이었어요. 자식들은 모두 나와서 저에게 인사를 했어요. 큰아들이 말했습니다. 정분 아줌마,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다른 자식들도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죠. 40년 동안 고생하셨는데 마지막에 이런 일을 겪게 해서 정말 미안해요. 저는 그들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괜찮아요. 여러분도 힘들었을 거예요. 이제 가족끼리 화목하게 지내세요. 그게 어머님이 가장 바라시던 일이에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으로는 이들이 다시 예전처럼 화목해질 수 있을까 의문이 들었어요. 마지막으로 이 거대한 저택을 떠나면서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돈은 사람을 미치게 만들었지만 끝내 남은 건 진심뿐이었구나. 40년 동안 지켜왔던 집은 이제 텅 비어가고 있었어요. 가족들은 뿔뿔이 흩어졌고 저도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아요. 진짜 가족이 무엇인지, 진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배웠거든요. 큰며느리는 결국 살인미수와 살인죄로 중형을 선고받았어요. 불륜상대도 공범으로 처벌받았죠. 하지만 이미 깨진 가족의 신뢰는 돌이킬 수 없었어요. 돈과 재산 앞에서 무너진 가족을 보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사람의 진심만이 영원히 남는다는 것을.
어머님이 남겨주신 편지 한 장이 그 어떤 재산보다 소중한 이유가 바로 그것이었어요. 40년 동안 함께 나눈 정과 사랑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었죠. 이제 저는 작은 원룸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가끔 어르신께 안부 전화를 드리면 정부나 잘 지내니 보고 싶다라고 하시며 눈물을 흘리세요. 저도 그 목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아파요. 하지만 저는 이 모든 경험을 통해 소중한 것을 배웠습니다. 돈과 재산은 사람을 변하게 만들 수 있지만 진실한 마음과 사랑은 영원하다는 것을, 그리고 진짜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이것이 제가 40년간 한 집안을 지키며 겪은 이야기입니다. 인간의 욕망과 배신, 그리고 그 속에서도 빛나는 진실한 사랑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여러분도 소중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진심을 잃지 마시길 바랍니다. 돈은 언젠가 사라지지만 진심은 영원히 남으니까요.